안녕하세요. 가구 설계 제품 시방서 작성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은요, 우리 제품 시방서는요, 이 제품 시방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방서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구 부자재의 종류와 가구 부자재의 측정 도구에 대해서 봤었죠. 우리 가구 부자재에는 경첩, 가구 손잡이, 가구 다리, 그리고 서랍 런너 이렇게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 부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경첩에는요, 나비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나비 경첩이 있고요. 저 나비 경첩은 요 축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좌우 대칭의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한쪽은 가구 측판에 한쪽은 문짝에 달려서 문과 몸통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철물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요, 우리 나사로 서로 고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 날개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비 경첩은 우리가 그래서 숨은 경첩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하던 경첩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고가구라든지 아니면 빈티지 가구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숨은 경첩이 나오면서 이 나비 경첩의 사용률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나비 경첩도 물론 우리 문짝을 다는 데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문을 닫았는데도 이 축이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건데요. 아니면은 닫았을 때에 아예 이 나비 경첩 자체가 드러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첩 자체가 가구에 우리 눈에 그대로 드러난다, 돌출이 된다라는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이 숨은 경첩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문을 닫으면은요, 절대 경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숨은 경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우리 싱크대 하부장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부장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싱크 경첩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마운틴 플레이트와 힌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우리 힌지는 문짝에 달리고요. 그 다음에 마운틴 플레이트는 측판에 달린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싱크 경첩, 자, 또는 숨은 경첩이라고 해서 우리 소스사에서 만든 요 메릭 경첩과 그리고 지사에서 만든 경첩, 메릭 경첩도 있었고요. 자, 그 밖에는 뭐 플랩 경첩, 그 다음에 유리 힌지, 그 다음에 미니 경첩이라고 해서 힌지 부분이 더 작은 이런 경첩도 있다라고 했었죠. 자, 피아노 경첩은 우리 나비 경첩이 훨씬 길어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아노의 어떤 뚜껑에 이렇게 달리는 경첩이다. 그래서 뭐 이런 문짝에 달려서 하중을 견디게 만드는 경첩이다라고 했습니다. 가구 손잡이는 돌출형과 매입형이 있어서 돌출형은 이제 문의 겉에 돌출이 되는 거고요. 매입형은 이제 문짝의 안쪽으로 우리가 손을 넣어서 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었죠. 우리 돌출형에는 뭐 디귿자형, 그다음에 꼭지형, 고리형, 그다음에 활자형 뭐 등등 이렇게 많은 종류 또 형태에 따라서 많은 종류가 있었고요. 가구 다리에는 접이식이나 철제 그리고 가구에 평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조절발이라든지 바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랍 런너라고 해서 우리 댐핑, 푸시 레일, 언더 레일 등 댐핑이라는 건 우리 경첩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문을 이렇게 닫아주면은 알아서 스르륵 닫히는 기능을 해주는 게 댐핑 기능이었죠. 푸시 런너는 우리가 이렇게 서랍 문을 한번 뚝 누르면은 문이 저절로 이렇게
팍 열리는 그게 푸시 런너였고요. 언더레일은 가장 큰 특징이 서랍을 열었을 때에 서랍에 레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 이 서랍 런너는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250mm에서부터 50mm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50mm, 300mm, 350mm, 400mm 쭉쭉쭉쭉 이렇게 50mm 단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랍의 깊이에 따라서 요 적절한 길이의 서랍 런너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측정 도구에는 눈금자와 직각자, 각도자, 버니어 캘리퍼스, 줄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눈금자는 철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 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자로 생겼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직각자는요, 이렇게 직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은 손잡이, 한쪽은 눈금이 있는 자가 서로 직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자였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가구를 조립했을 때의 직각 상태를 확인하는 도구였었죠. 각도자, 각도를 재는 자였고요. 버니어 캘리퍼스, 그래서 우리 어떤 두께라든지 가구의 두께 혹은 뭐 깊이 아니면은 구멍에 지름 이런 것들을 다 잴 수 있는 것이 버니어 캘리퍼스다 라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줄자는 우리 휴대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자재의 종류와 측정 도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도면에 따라 제품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설치 방법과 품질을 규정할 수 있다. 운송 및 보관, 그리고 취급 시 유의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적용 자재의 규격 및 색상, 물성을 규정할 수 있다. 4번 시공 순서 및 표면 처리, 부착물 고정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바로 시방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시방서 작성, 첫 번째 제품 시방서의 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품 시방서의 정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시방서라는 것은요,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등 설계 도면에, 자, 여기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제품 설명서 또는 사양서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설계 도면에 나오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품의 규격, 어떤 사이즈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형태, 구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표지란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해도 제도자라든지 아니면 작성 날짜라든지, 뭐 기타 축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진 않죠. 이 도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자, 그래서 우리 도면에서는요, 어떤 이 제품의 규격이나 형태, 그 다음에 구조, 재료 등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관적인 형태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간 내용들이니까. 뭐 아니면 가공 방법이라든지 조립하는 관계라든지 기타적으로 이런 것들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 외에도 우리가 이 제품을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사항이라든지 내용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글로써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면을 작성하는
하고서 그 외에 이제 글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 제품 시방서에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재료의 종류라든지 우리 이 도면에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저 그 간략하게 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재료도 간단하게 무슨 나무를 사용한다 라고까지만 우리 도면에 표시를 하지만 이 재료별로도 등급이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재료를 수급을 하는지 그쵸?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을 할 것인지 부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죠, 도면에. 이런 것들이 시방서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라든지 사용처,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시공 방법에 대한 거. 그래서 이 판재 하나마다 어떤 가공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제품의 납기, 이런 것들은 도면에 표현이 안 되죠. 그리고 포장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 시방서의 목적, 그래서 이 제품 시방서 왜 작성하느냐? 제품 도면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면만 가지고서 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내 스스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 도면만 가지고서도 내 스스로 머릿속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포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내 스스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방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다른 곳에서 사람이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할 경우에는 서로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그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다 말로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써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제품 시방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제품 시방서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기술적 요건들이 들어갑니다. 기술적 요건에는요, 가구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 도면에는 조금 표시가 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들과 제작 시 기술적 요구 사항, 그래서 어떤 공장에 어떤 기계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기술적으로 필요한 이런 내용들 작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수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자, 가구의 작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작이나 사용에 필요한 허용 오차. 그래서 요 허용 오차라는 것은 진실 말 그대로 허용이 되는데, 그쵸? 만약에 우리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이 개폐되는 각도가 92도에서 110도까지만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허용 오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18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허용 오차 아니면은 실제 제작이 되어야 되는 곳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런 식으로 이 오차에 대한 값들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또는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제작의 절차 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제작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멍을 먼저 뚫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홈을 먼저 파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재단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물론 재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구멍 파고 홈을 파야 되는데 홈이나 구멍을 먼저 파고 재단을 했을 때에 또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작의 순서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대한 내용들 기입할 수가 있겠죠. 자, 예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좀 말로 풀어내서 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의자, 인체 또는 의복이 닿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나 거스러미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재단만 해서 조립만 하게 되면은요, 나무는 섬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겉이 거칠고요. 그리고 재단한 톱날이 지나간 부분들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우둘투둘해요. 그리고 우리 나무 가시 같은 것들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고 아프잖아요. 이런 것들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돌기나 거스러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모서리는 둥그렇게 다듬질을 하여야 된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되게 세부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도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방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시방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 겉에 이 모서리가 어떻게 돼 있던 말던 그쵸, 그대로 그냥 제품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특히나 우리 주부분들이나 우리 가구를 직접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서리가 이렇게 거칠고 그쵸, 나뭇가시가 박히고 그러면은 사용하기가 싫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정상의 요구사항. 그래서 어떤 제품 자체의 형태라든지 외관적인 부분 외에도 이 제품의 사용이 될 곳, 그쵸? 장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공하는 방법. 그래서 이 제품이 뭐 작은 거라면은 그냥 완성형으로 그대로 그냥 자리만 옮겨줘도 되겠지만, 만약에 굉장히 큰 것들, 특히나 우리 뭐 이런 책장이라든지 그쵸, 서랍장 이런 것들은 부피 자체가 크다 보니까 보통은 조립을 하고서 다시 분리를 한 다음에 가져가서 그 장소에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물론 제작한 사람은 얘를 어떻게 다시 만들면 되는지 알지만 직접 시공을 가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시공하는 거에 대한 방법들, 그쵸?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제품을 언제까지 운반해서 옮겨줘야 되는지, 제품의 납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품질 보증, 그래서 이 보증에 대한 것들, AS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AS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허용할 것이냐, 보증해 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고요. 자, 물품 계약 범위 등의 일반 조건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요, 우리 품질 보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증 기간 내에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해 준다. 하지만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당연히 사용자에게도 안내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품질 보증 기간 또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 외에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 외에도 들어가야 되는 추가적인 사항들, 자, 해당 기준에 합당한 시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용 가구라든지 좀 특수한 곳에 사용이 되는 가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런 도장하는 마감재에 대한 재료에 대한 어떤 등급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혹은 기능에 대한 시험들 이런 것들이 그죠? 통과가 되어야지만 제품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검사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제품으로서 그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죠? 자, 예시를 보시면은요. 우리 한국산업규격 KS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한국산업규격은요. 규격에 맞춰서 이 규격에 알맞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제품에는요. 그래서 KS나 혹은 KC라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KSG 4302 2단 침대, KSG 4300 가정용 일반 침대에 의한 시험 방법과, 그래서 이 2단 침대와 가정용 일반 침대에 관련된 표준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좀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뒤에 좀 더 자세한 예시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화학 시험 항목 해서 요 침대에 관련된 시험 항목인데요. 그래서 완제품은 이렇게 수직 하중 시험이라든지, 자, 2단 침대인데 하중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런 수직 하중에 대한 시험 내용, 수평 하중 시험, 다리 부착 부위 강도 시험, 겉감의 인장 강도, 내구성 시험, 이런 것들 꼭 필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수직 하중 시험, 다리 부위 강도 시험, 이런 식으로 이런 시험들에 거쳐서 이 기준에 합당한 기준에 이렇게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제품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해당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딱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까지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시방서 작성에 들어가는 내용들 보시면 재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립에 대한 내용, 도장에 대한 내용, 기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재료에는 가구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를 비롯해서 표면 처리 방법, 도료 및 접착제에 관한 모든 재료를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자세하고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재료의 샘플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자, 조립에 대한 내용으로는 우리 조립 순서라든지 조립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조립 단계가 하나라도 뭔가 뒤틀어진다든지 조립 방법이 잘못된다든지 하면은 그 가구는 또 나중에 완성을 못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 제품의 마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에 코팅이라든지 아니면 색상을 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도장 재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자재의 겉에다가 바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도장의 재료가 독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법 및 기준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래서 이 도장 재료에 대한 기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자, 기타적으로는 도면의 앞에서 제시하지 못한 일반 사항들을 모아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볼게요. 자, 문장은 미사 여구나 과장된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수적으로 다른 다른 표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가구 자체의 어떤 실제 치수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매우 크다, 아니면은 매우 작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을 굳이 더 들어가서 넣어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2번 이해하기 쉽고 긍정문으로 기술을 한다. 그래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작성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문보다는 뭐뭐 해야 된다, 한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기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도장제의 이름을 이렇게 1번이라고 S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는 또 V라고 얘기를 하면은 헷갈리게 되겠죠.
자, 4번. 실현 불가능한 것과 모순된 항목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해야 되겠죠. 5번. 수급인과 발주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밝힌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수급인이 책임져야 되는 범위와 발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내용들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또 여기 시방서에 작성을 해 주셔야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KS나 환경 규격 등 관련된 표준 규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때에는 먼저 규격 내용을 숙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는 KS 이 기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알고서 작성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KS 기준을 맞춰야 된다 라고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지키지 않게 된다거나 숙지가 미숙해서 제대로 요 기준이 지켜지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6가지 유의사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약 및 정리할게요. 우리 제품 시방서라는 것은요,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설계 도면에서는 점선, 문자, 치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방서에서는 도면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글로써 표현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 시방서에 작성한다라고 했었죠.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 사양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제품 시방서 작성 내용으로는요, 재료라든지 조립 단계, 그리고 도장의 재료와 기준에 대한 내용들, 기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작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가구 제품 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문장은 미사여구나 과장된 표현을 피해야 되겠고요. 간결하게 작성해야 되겠죠? 자, 2번 이해하기 쉽고 긍정문으로 기술을 한다. 그래서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죠? 자, 3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 같은 내용은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4번 실현 불가능한 것과 모순된 항목을 기술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면은 답은 3번이 알맞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제품 시방서 작성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